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366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366페이지 보시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에서 1번에 산정 원리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양가로 1번에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무슨 가액으로 한다? 실질 거래가액에 따른다. 그래서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다 실거래가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양가로 2번에 봤더니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무슨 방법에 의한다? 추계 방법에 의한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실질 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돼 있죠. 이 경우에는 추계 방법을 어떻게 적용한다? 네 번째 줄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순차적으로. 그때 추계 순서가 박스 안에 나와 있네요. 양도일 때는 매, 감, 기. 환산이 없죠? 취득일 때는 매, 감, 환, 기. 그러니까 순서는 똑같은데 환산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예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양가로 3번 보죠. 양가로 3번 봤더니 자, 산정 방법에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뭐에 따르면 실질 거래가액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르고 실질 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중간 정도의 양가로 3번에 산정 방법 있죠? 자, 그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양도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에 따르면 가로 안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실거래 매매사례 감정가액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실거래 매매사례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뭐에 따르면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들 그 기출 예제 문제가 있죠. 자,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양도 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는데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자, 무슨 단어가 보이느냐? 매매 사례가 딱 눈에 띄네요. 첫 번째 줄 끝에 보니까 매매 사례가 딱 띄죠. 자, 매매 사례가 보였다는 이야기는 추계 순서를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단 순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거예요. 봤더니 순서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매감기 순서, 매환감기 순서 틀렸죠? 무조건 답은 1번이겠죠.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틀린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매매 사례가 보였다는 이야기는 추계를 물어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먼저 뭐부터 확인해라? 순서부터 봐라. 순서는 매감한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매감이 나와야 되는데 매환이 나왔잖아요. 무조건 틀린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봤더니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대요. 그러면 당연히 뭘로 가야 돼요? 실거래가로 가야죠. 3번에 봤더니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대요. 자, 자본적 지출액이 비용 처리가 되려면 전제 조건은요. 취득가액이 뭘로 잡혀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취득가액에 대한 실거래가 확인된대요, 안 된대요? 확인된다잖아요. 저는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풀 거예요. 앞에서부터 안 읽어요. 결론을 보고 앞에서 원인을 찾을 거예요. 결과부터 보고.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중요하거든. 결과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결과를 먼저 본 다음에 결과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앞에 읽어볼 필요 없이 그게 틀린 문장이고 결과를 봤을 때 앞에 원인을 봐야 된다 그러면 원인까지 확인할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4번은 놔두시고 5번 봐보죠. 5번 봤더니 결과가 뭐예요? 뭐가? 그렇죠. 취득이 기준시가로 간대요. 그러려면 앞에는 당연히 뭐라고 나와야 돼요? 양도가 기준이라고 나와야 돼요. 나와 있어요? 맞죠. 자, 이러한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자, 2번 문제가 있죠. 자, 2번 문제도 보시게 되면 자, 뭘 찾으라 그랬느냐면은 틀린 것은 이랬네요. 동그라미 1번 보죠. 동그라미 1번 봤더니 끝에가 추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추계 사유가 되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실거래가가 확인 또는 인정할 수 없어야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봤더니요. 증빙서류가 없대요.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야기는 확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대요.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는 이야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추계사유 맞죠? 자, 2번은 뭐가 딱 보이세요? 매매 사례가 딱 보이네요. 자, 매매 사례가 보였으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 네, 순서 문제. 자, 일단 순서부터 확인하자. 순서 맞다 틀리다? 맞죠? 자, 순서가 맞으니까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느냐? 양도를 물어봤는지 취득을 물어봤는지 봐야죠. 왜냐면 양도만 물어봤으면 환산이 들어가면 안 되고 취득이 물어봤으면 환산이 들어가야 되고 봤더니 환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자, 있으니까 양도인지 취득인지를 봐야죠. 봤더니 지문에는 없으니까 문제로 가야죠. 지문에 없잖아요. 동그라미 2번에 지문에가 없죠. 문제로 가자고요. 문제 봤더니 첫 번째 줄에요.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양도를 물어봤어요? 취득을 물어봤어요? 둘 다 물어봤죠. 양도 가액 또는 취득 가액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환산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죠. 왜? 양도랑 취득이랑 딱 중복하면 환산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산 들어가는 게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양도면은 매감기고 취득이면은 매감한기잖아요. 그럼 매감기하고 매감한기를 딱 겹쳐놓으면 환산이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요? 그래요. 보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환산이 나오는 게 맞죠. 만약에 양도만 물어봤으면 환산이 들어가면 틀리겠죠. 양도만 물어봤으면. 또는이니까. 그러니까 양도도 물어보고 취득도 물어본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둘 다 3번은 매매 사례가고 4번은 감정가액인데 하나만 보면 돼요. 둘 다 몇 개월? 3개월 이내일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5번에 갔더니 환산은 양도에서는 적용되지만 취득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환산은요. 양도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취득에서만 적용하죠. 바뀌었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죠. 쉽죠? 문제는 저랑 풀었을 때만 쉬워요. 네. 이제 혼자 풀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여긴 취득가액을 넣어놨구나. 이 실제 시험에서는요. 제가 이걸 못 봤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2번에 취득가액을 안 넣었어요. 그냥 뭐라고 돼 있느냐면 매감한기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딱 그렇게만 나와 있었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는 이제 논란의 여지를 좀 없애기 위해서 취득가액을 앞에 적어놨네요. 제가 그걸 못 봤는데 제 기억상으로 원래 실제 이 문제에서 동그라미 2번은 문제가 지문에가 취득가액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위에 가서 찾았어야 돼. 문제에서.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그냥 놔두시고 그대로 넘겨서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쭉 넘어갈게요. 그냥 쭉 넘어가서 380페이지로 가세요. 네, 똑같이 3개월입니다. 단지 이제 뭔만 달라질까요? 여기도 몇 개월 이내의 것만 3개월 이내의 것, 이것도 3개월 이내, 전후 3개월이에요. 단지 뭐가 달라질까요? 시점이 달라지겠죠. 얘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요건 무슨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3개월. 그러니까 취득이 예를 들어서 14년도 6월 10일 날 취득을 했다. 그러면 2014년도 6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전후 몇 개월? 3개월이고 그걸 2019년도 12월 15일 날 팔았다. 그러면은 12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전후 몇 개월? 3개월. 그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까지 공제해서 차익이 나왔다면 여기에서 뭘 빼줘야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줘야죠. 자,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왜 해준다 그랬어요? 인플레이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화폐가치의 변동률을 고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 그랬죠? 자, 그래서 글자 그대로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특별히 공제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외우셔야 되는데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국내에 있어야 돼요. 국내에 있는. 두 번째는 무엇만 되느냐?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만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되느냐?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3년 이상.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어디에 있는 것만 해준다? 국내 것만. 바꿔서 말하면 국외 것은 안 해준다고요. 그것도 뭐만 해준다? 토지 건물만 해준다. 일단 입주권은 놔두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토지 건물만 해준다는 이야기는 부동산만 해준다는 이야기죠. 혹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직 기억하고 계세요? 2주 전에 배웠는데. 타이틀은 제가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타이틀. 앞자만 따서 부부기주파. 기억나세요? 네, 부부기주파. 부가 뭐예요? 그 다음 부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기가 기타 자산, 주가 주식, 파가 파생상품. 그 중에 부동산만 된다고요. 그 중에.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하고 주식하고 파생상품은 절대로 안 된다고요. 오직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뭐만 되는 거예요? 부동산만. 그것도 몇 년 이상? 3년 이상. 무엇을 했을 때? 보유했었을 때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을 했다. 그러면 뭘 받을 수 있느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얼마를 받느냐면, 자, 무슨 금액 다음에 나와 있느냐면 차익 다음에 나왔죠. 그래서 그 자산별 양도 차익에 차익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가액이 아니고 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이 따로 주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보유기간에다가 2%를 곱해요. 2%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9구단 2단 외우셔야 돼요. 엄청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몇 년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3년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3년 보유했으면 3 곱하기 2에서 6%. 4년 보유했으면 8%. 봐요, 어렵잖아요. 바로 대답 안 나온 거 보면 5년 보유했으면 그렇죠. 그렇게 가죠. 그래서 2%씩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늘어나면 10년 보유했으면 20%, 15년 보유했으면 30%, 20년 보유했으면 40%죠. 근데 자, 그러면 몇 프로부터 출발해요? 6%부터 출발해서 쭉 가는데 30%가 넘어가면 30%에서 끝내요. 그러니까 이제 15년까지만 2%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6년부터는 전부 다 몇 프로예요? 30%만 해준다 이야기예요. 16년부터는. 근데 우리 딱 하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 기억나세요? 단 미등기가 되거나 허위로 계약을 하거나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과세라 그랬죠. 그때 고가주택은 9억 초과하는 주택이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을 보유를 했는데, 자, 그게 9억이 초과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예. 근데 고가주택은 나쁜 집이다, 짠한 집이다? 짠한 집이다. 그죠? 비싸다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에서 쫓겨난 집이니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래서 비과세를 못 해주는 대신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도 많이 해줄게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걸 1주택이라고도 하고 고가주택이라고도 하고. 자, 1주택에 해당했다. 원래 1주택이 3년을 보유하면 뭐가 돼야 돼요? 비과세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비과세가 됐으면 여기서 나올 이유가 없죠. 왜? 애초부터 세금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장특공제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비과세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럴 수 있는 1주택은 하나밖에 없죠. 무슨 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이죠. 얘는 미안하다 그래서 8%씩 해줘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9구단 8단도 좀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2단하고 8단은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3년 보유했으면 몇 프로? 24%. 이런 식으로 쭉 가서 10년 보유했으면 80%죠. 그 이상은 80%만 해줘요. 단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8%씩 해서 최대 80%까지 공제되는 것은요. 무슨 주택만? 고가주택. 다른 말로 해서 몇 주택자? 1주택자만 해준다. 근데 이게 올해까지는 3년만 보유하면 됐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2년 이상 거주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2년 이상 거주 안 하고 그냥 3년만 보유했다. 장특공제는 받는데 이걸로 해줘요. 2%로.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8%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전제 조건은 3년은 보유해야 되고, 그것도 몇 주택자고 1주택자, 즉 고가주택이고 그 집에서 몇 년은 거주했어야 돼요. 2년 이상은 거주해야지만 8%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아셨나요? 근데 만약에 2년 거주를 못했다, 3년 이상은 보유를 했는데 2년 거주는 못했다, 그러면은 장특공제 안 된다가 아니라 되는데 일반으로 봐요. 그래서 몇 프로밖에 안 해줘요? 2%씩 밖에 안 해줘요. 구분 잘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건 무슨 금액으로 계산한다? 차익으로. 가액이 아니라 뭘로? 차익으로. 꼭 양도가액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을 5년 보유했다. 그러면 몇 프로예요? 상가 건물을 5년 보유했다. 그러면은 일단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상가 건물이면 건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5년 보유했으니까 3년 이상 보유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된다, 안 된다? 된다. 몇 프로? 10% 된다. 그래서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줘요. 맞다고 넘어가는데 가액의 10% 이렇게 줘요. 가액의 10%가 아니라고요. 즉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이 있는데 이 상가 건물을 5년 보유했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공제에서 뭘 구하시라고요? 차익을 구하는데, 자, 10억에 팔았다. 경비가 6억이다. 그러면 4억 나오죠.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5년 건물이고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장특공제 되잖아요. 8%짜리예요, 2%짜리예요? 8%짜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1주택자만 8%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2%짜리란 말이에요. 뭐 2, 50에서 몇 프로? 10%가 된다 이야기죠. 그죠? 요 10%가 뭐의 10%예요? 4억의 10%라고요. 10억의 10%가 아니고. 그래서 숫자로 물어보면 오히려 잘 푸는데, 그러면 4억의 10%니까 10%를 뺀 나머지 90%죠. 그러면 4, 9, 36, 3억 6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공제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4천만 원 공제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10억의 10%면요. 1억을 공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로 나오면 안 틀리거든요. 글자로 나오면 다 틀려요. 처음에 문제 푸신 분들은. 다음에 요 일일학습 문제 줄 때 분명히 이거 하나 낼 거예요, 제가. 장난 꼭 칠 거예요. 예? 그래도 다음 시간 되면 까먹어요. 분명히 얘만 기억하니라고 정신없어요. 요것만. 그래서 제가 어디를 장난을 치느냐, 이렇게 줘놓고 첫 번째 장난치는 것은 물건 장난칠 거예요. 전세권을 5년 보유했다. 그러면 또 요것만 봐요. 전세권은 100년을 보유해도 안 해줘요. 뭔만 가능하니까? 토지 건물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10%를 줄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가액이라고 줄 거예요. 요것도 안 봐요. 얘하고 얘만 봐요. 장담컨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이것만 봐요.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이걸 보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부터 제가 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부터.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현재 지금 여러분들 머리 꼭대기에 서 있어요. 네. 지금까지 계속 수업을 해오면서 사람들이 항상 틀리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물론 개중에 맞추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틀리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쯤이면 어디서 많이 헷갈릴 것이다. 그리고 이게 한번 잡히면 그 다음은 또 어디를 안 볼 것이다. 이런 걸 대충 알아요. 그래서 그걸로 장난을 계속 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저희들 욕해요. 네, 거지 같은 새끼들이 좀. 자,
대충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다만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토지 건물 중에서 장특공제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일단 미등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등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리고 2주택 이상으로서 다주택자죠? 2주택 이상으로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안 해줘요. 자, 미등기는 당연히 안 해주는 거 아시겠죠? 문제는 몇 주택 이상?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집을 팔았으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았으면. 그러니까 여기가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면 그냥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에 2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집이 2채 이상인 사람이 서울에 있는 집을 팔면, 그러니까 서울에 한 채 있고 지방에 한 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방에 있는 집을 팔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을. 그러면 장특공제 돼요. 자,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되는데 그 다주택자가 어디에 있는 집을 팔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안 해줘요. 아셨어요? 이거 외에는 다 해줘요. 그러면 시험지에서 얘가 나와요. 비삼용 토지가 나오거든요. 비삼용 토지를 양도를 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제발 좀 있다고요. 여기에 또 필 꽂혀 있지 말라고요. 여기에 지금 비삼용 토지가 어디가 있냐고 지금 적어놓고 물어보잖아요. 이거 빼고는 모든 토지 건물은 다 해줘요. 물론 전제 조건은 어디에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국내.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380페이지 보죠. 380페이지 보시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양가로 2번의 적용 요건 보겠습니다. 적용 요건 보시게 되면은 동그라미 1번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다음에 대하여 적용한다 해서 기억번 토지 건물로서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요것만 기억하세요. 니은번은 지금 몰라도 되니까.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배제되는 경우 있죠. 일단 토지 건물이 아니면 장특공제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두 번째는 3년 미만 보유하면 장특공제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무슨 이야기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요. 아시겠어요? 동그라미 기억 니은 니을까지. 니을 국외 거잖아요. 국외 거도 요건 충족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하고 니을은 요건 자체를 충족 못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장특공제 안 되겠죠? 근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장특공제가 안 되는 게 디귿번에 나와 있는 뭐? 미등기. 디귿번은 미등기죠? 미등기는 안 해준다고요. 또 미음번, 비읍번, 시옷번, 이응번 나와 있죠. 미음, 비읍, 시옷, 이응 다 통틀어서 주택 2개 이상이에요. 그리고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걸 팔았다는 소리 나와요. 아셨어요? 네, 그러면은 장특공제 안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 장에 넘겨보시게 되면 양가로 3번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해서 나와 있죠? 네. 자, 표가 2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경우에서 6%부터 최대 몇 프로까지 나와 있어요? 30%까지 나와 있죠. 그냥 구구단 2단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봤더니 몇 주택자래요? 1주택자래요. 1주택자는 표를 보면은 24%부터 몇 프로까지 나와 있어요? 80%까지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몇 프로씩 계산한 거예요? 8%씩 계산한 건데 그 표 바로 위에 보시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요.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몇 년 이상이 돼야 돼요? 2년 이상이 돼야 된다. 거기에 나와 있죠. 그 내용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해서 뭐가 나오면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별로 계산하시라고요? 자산별로 계산하시라고요. 그러면 자산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은 다시 뭐별로? 인별로. 그것도 몇 년치 묶어서? 1년치 묶어서 다시 소득금액을 정산하십시오. 그래서 정산이 됐다. 자, 정산이 됐으면 여기에서 생활비에 보태 쓰십시오라고 해서 그냥 빼주는 공제가 있다. 이게 무슨 공제? 기본공제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랬을 때 이건 사람 보고 빼주는 거죠. 먹고 사는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아니, 사람 먹고 사는 비용인데 요건을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건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디 것만 돼요? 국내 것만 되죠. 기본공제는 국내국에 상관없이 다 된다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만 되죠. 이건 부부기주파 다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것만 해주죠. 이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해줘요. 딱 하나만 빠져요. 뭔만 빠지느냐? 미등기만 제외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기본공제가 둘 다 배제되는 것은 미등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다고요. 기본공제는 돼요. 무엇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무슨 지역에 있는 사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를 했다. 그러면 무엇은 안 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되는데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 이야기예요. 구분할 수 있겠죠? 잘 봐야 돼요. 되게 이게 지금 복잡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공제는 얼마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자, 이제는 무슨 금액 다음에 나와 있어요? 소득 금액 다음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득별 각각 연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느냐? 250만 원이에요. 왜 연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왜? 1년치 묶어서 계산하니까. 그래서 1년 소득 다 묶어서 연 최대 얼마? 250만 원입니다. 연 최대 250만 원. 그때 소득을 몇 종류로 나누느냐면 세 종류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별이 아니에요. 잘 봐야 될 게. 자, 그러면 우리가 과세 대상이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고 기타 자산이 있고 주식이 있고 파생상품이 있잖아요. 그중에 요 부부기를 하나, 주식을 하나, 파생상품을 하나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부부기 전체 소득 금액에서 250, 주식 전체 소득 금액에서 250 이렇게 가요. 그것도 국내 따로 국외 따로 해서. 단 파생상품만 국내 국외 합쳐서 250만 원이에요. 국내 국외 합쳐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년 동안에 양도한 게 예를 들어서 2개 이상이다. 하나면 뭐 관계없는데 2개 이상이다. 그러면 그걸 뭐 하느냐면 부부기하고 주식하고 파생상품으로 딱 나누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개를 팔았어요. 10개를 팔았는데 10개가 다 부부기다. 그러면 10개 다 합쳐서 얼마밖에 안 해줘요? 250이라고요. 내가 2개 팔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고 나머지 하나가 여기다. 그럼 500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몇 개를 팔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판 게 이 칸에 몇 칸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험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은 뭔만 알면 돼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만 알면 되죠. 주어진 것 중에. 만약에 5개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5개 안에가 주식하고 파생상품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냥 5개 전체 묶어서 얼마? 250만 원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끝이에요. 기본공제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자, 384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38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일단 거기 뭐 표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하는데 일단 제가 칠판에 정리한 대로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읽어드릴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요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됐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기본공제까지 해서 뭐가 나왔으면 과세표준이 나왔으면 거기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세율은 지금 좀 정리할 공간이 좀 부족해서 한번 지우고 들어갈게요. 아시겠나요? 네. 세율은 좀 지우고 들어갈게요. 사진 찍으실 분들은 찍으세요. 제가 비켜드려야죠. 아니.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여기는 찍었죠? 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좀 지우고 들어갈게요. 근데 지우기 전에 먼저 좀 하나 더 볼게. 자, 여러분들 393페이지 가볼게요. 자, 39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양도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라고 나와 있죠. 393페이지에. 자, 요거예요, 요거. 자, 무슨 금액 계산할 때?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특례.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소득 금액을 몇 개로 구분 계산해라? 세 종류로 구분 계산해 놨습니다. 왜 세 종류로 구분 계산했는지 아시겠죠? 뭐 해주려고? 기본공제 주려고. 그래서 1번 종류가 부부기, 2번이 주식, 3번이 뭐예요? 파생상품이에요. 됐나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2번에가 뭐가 나왔어요? 차손이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차손이 나왔으면 이 차손은요, 같은 해 다른 소득 금액이 있으면 다른 소득 금액에서 뭐 해주라고요? 공제해 주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잔액이 나오면 결손이고 플러스가 나오면 그대로 소득이죠. 그러면 소득이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차손이 자 4천이 나왔고 차손이 4천만 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차익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왔다. 차익이. 그러면 1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돼요? 소득을 구해야 돼요. 여기서 차익에서 먼저 공제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차익에서 공제하고 들어가는 거하고요. 차손에서 소득에서 공제하는 거하고는 엄연히 금액 차이가 나요. 자, 예를 들어서 10년 보유했다. 그러면 몇 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 일단 1주택자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8천이죠. 1억에서 20% 빼면 80% 남잖아요. 8천이잖아요. 자, 보세요. 4천하고 1억하고 상계 처리하면 얼마 남아요? 6천이죠. 6천에서 20% 뺀 80%면 68에 48. 4,800 남죠. 안 그래요? 자, 어차피 지울 거니까. 지금 A를 팔았는데 A에서 마이너스 4천이 나왔다고요. B를 팔았는데 1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공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6천 남죠. 10년 보유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20% 공제해줘야죠. 그러면 80%니까 소득이 얼마 나와요? 4,800 남잖아. 68에 48.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먼저 해볼게요. 그럼 8천 남죠. 이걸 여기서 공제해볼게요. 4천 남죠. 여러분들 4천에 대해서 세금 내실래요? 4,800에 대해서 세금 내실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라고요. 차익에서 공제하고 나서 장특공제 하시면 안 되고 장특공제를 한 뭐에서 공제하라고요? 소득에서 공제하라고. 소득에서. 그리고 자 이렇게 공제했더니 얼마 남아요? 4천 남잖아요. 4천에서 8천을 공제하고 나면 4천 남죠? 여기에서 기본공제를 해줘야죠. 그렇죠? 250만 원을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잔액이 여기서 남던가 여기서 남던가 여기서 남던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이 공제도 부부기는 부부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파생상품은 파생상품대로 공제가 들어가요. 서로는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절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양도한 게 두 개를 팔았는데 하나는 토지를 팔았고 하나는 전세권을 팔았어요. 그러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차손은 전세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요. 같은 집안이니까. 근데 내가 두 개를 팔았는데 하나는 토지를 팔았고 하나는 주식을 팔았어요. 그러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플러스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요. 이 라인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요. 요 라인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네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기는 부부기끼리만 공제가 돼요. 주식은 주식끼리만, 파생상품은 파생상품끼리만. 그래야 잔액이 남아도 여기서 남고 여기서 남고 여기서 남죠. 얘랑 얘랑 공제하면 여기서 남을 수도 있고 여기서 남을 수도 있죠. 서로는 안 도와줘요. 절대로. 그러니까 시험지에 나올 때 토지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손은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라고요. 공제받을 수 없다. 왜? 기본 공제하고 같이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도 차손 공제에서 보시면 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 차손이 발생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같은 종류 네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자 차손이 발생했으면 다른 뭐에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해라. 다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근데 어떤 다른 양도소득금액이냐? 같은 종류 내. 같은 종류라는 것은 같은 집안 내에 있는. 지금 그 말이에요. 어렵죠? 쉽지 않죠? 복잡해요? 그럼 잊어버리세요. 다음에 해드릴게요. 여기서 같은 종류라는 것은 그 위에 1번, 2번, 3번을 말해요. 지금. 그러니까 1번은 1번 내에서만, 2번은 2번 내에서만, 3번은 3번 내에서만. 그 위에 종류 나와 있잖아요.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제일 위에가 그 종류 내에서. 그 종류 내에 다른 무슨 금액에서? 양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라고. 양도 소득금액에서. 자, 그 정도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소득금액이 남았고 그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까지 해서 과세표준이 남았으면 여기에다가 뭘 곱하십시오? 세율을 곱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세율을 정리할 건데 양도소득세 세율이 좀 복잡해요. 일단은 정리를 먼저 해드릴 테니까 보고 자 필요한 것만 하세요. 세율 부분에서는. 자, 보죠. 우리 과세 대상이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과세 대상인데 그 중에 아까 우리가 종류를 묶을 때 어떻게 묶었어요? 세 종류로 나눌 때 부부기, 주식, 파생상품이죠. 세율도 세 종류로 나눠요. 그래서 부부기 하나, 주식 하나, 파생상품 하나 이렇게 나누는데 주식하고 파생상품은 시험지 안 나오니까 모른 척하고 여러분들께서 외워야 될 것은 부부기까지만 외우자고요. 아시겠나요? 그때 부동산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다시 두 개로 나눌 거예요. 미등기냐 아니냐로. 왜냐하면 여기에만 뭐가 있느냐. 미등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미등기예요. 그러면 등기가 가능한 자산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등기 안 하면 뭐라 그래요? 미등기. 등기하면 등기고 애초부터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있죠. 그러한 것은 미등기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대표적으로 분양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분양권은 원래부터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아니 그걸 지금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분양권 등기하러 가신 적 있어요? 분양권은 원래 법률상 등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률상 등기가 안 되는 것들은 미등기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미등기다 등기다 이렇게 안 쓴 이유가 미등기냐 아니냐만 쓰는 거예요. 미등기라는 말은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죠. 뭘 할 수 있는데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미등기. 아셨어요? 그러면 그 외라는 것은 등기를 했거나 등기를 원래 못하거나. 이거 다시 미등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적인 경우와 주택하고 입주권으로 나눌 거예요. 주택 및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그랬을 때 미등기였을 때, 미등기가 아닐 때, 그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일 때 그걸 뭐에 따라서 나눌 거냐? 보유기간에 따라서 나눌 거예요. 1년 미만 보유했느냐? 2년 미만 보유했느냐? 자, 이렇게 나누어서 미등기로 팔잖아요. 미등기로 팔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세율이 70%예요. 무조건. 최고 세율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미등기가 아니라면 1년 미만은 몇 프로냐면 그리고 기타 자산이 있고 여러분들 기타 자산에는 뭐가 들어가요? 특정시설물 이용 회원권이 들어가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들어가고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죠. 그랬을 때 자 1년 미만은 50%고 2년 미만은 40%고 그 외에 나머지는 누진세예요. 그 다음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이 40%고 나머지가 다 누진세고요. 자, 기타 자산은 그냥 누진세입니다. 기타 자산은. 여기는 몰라도 되고 일단 모른 척 하게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예요. 외워야 될 거. 자, 그랬을 때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부기는 부동산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원칙이 누진세예요. 원칙이 몇 단계 누진세냐면 7단계 누진세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6에서 42%가 기본이에요. 6에서 42%가. 아시겠죠? 네. 다만 예외적으로 비례세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딱 3개, 4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고 70%짜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칙을 외워야 돼요? 예외를 외워야 돼요? 그렇죠. 예외 딱 3가지밖에 없으니까 예외를 외우시라고요. 그러면 예외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예요? 원칙이니까 예외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셨어요? 그래서 4, 5, 7 딱 3개밖에 없어요. 4, 5, 7이에요. 그중에 70%는 뭔지 아시잖아요. 미등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70%짜리는 따로 외울 것도 없죠. 어차피 여기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70%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은 뭘 외우시라고요? 40%짜리하고 50%짜리만 외우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40%짜리하고 50%짜리가 여기에가 있다고, 여기에가. 그러니까 이걸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요. 누진세라는 거죠. 누진세.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40% 50%는 부동산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가 아니었을 때 적용하는 제도예요. 그것도 2년 미만일 때는 40%, 1년 미만일 때는 50%예요. 그러니까 단기에 팔면은 세금을요. 엄청 비싸게 부과하겠다. 그래서 최소한 누진세를 적용받으려면 몇 년은 보유하고 계십시오. 2년은 보유하고 계십시오. 뭐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느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하고 헷갈리지 말라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몇 년부터? 3년부터고 3년부터 무엇이 가능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 거고. 아셨나요? 세율에서 누진세는요. 2년부터 가능한 거고 2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진 구조가 여러분들 388페이지에 보시면
누진 구조가 제가 처음에 총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388페이지에 표 있죠? 예, 그 표가 누진세인데 1200만 원 이하가 몇 프로예요? 6%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6에서 몇 프로까지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42%까지 지금 적용이 되는 건데 6에서 42%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세 표준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천만 원에다가 70%를 곱하면 세금은요 1,4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2천만 원에다가 50%를 곱하면요 1,000만 원이 나와요. 2천만 원에다가 40%를 곱하면요 800이 나와요. 근데 2천만 원에다가 누진세를 곱하면 1200까지가 몇 프로? 6%고 1200 초과분에 대해서 15%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192만 원 나와요. 보세요.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같으면은요. 누진세를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죠. 그러니까 왜 2년 미만부터 세율이 확 뛰는지 아시겠죠? 단기에 거래하면 투기로 봐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40%, 그것도 초단기면 50%, 그것도 미등기면 진짜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70%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누진세 혜택을 받으려면 몇 년은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금의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에 대해서 빨리 회전이 안 되면 자금이 안 풀려요. 이자가 계속 나가면서. 그래서 주택만큼은 빨리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1년만 지나면 누진세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대해서는 혜택을 좀 주는 거죠. 원래는 몇 년 버텨야 정상인데 2년을 버텨야 누진세가 나오는데 주택만 1년만 지나면 누진세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이 원래는 몇 프로가 정상인데 50%가 정상인데 부담을 줄여주고자 해서 몇 프로로 낮춰준 거예요. 40%로 낮춰준 거예요. 그래서 주택이 나왔는데 50%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주택에는 50%짜리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외우셔야 될 것은 요 40% 구간하고 요 50% 구간 이것만 정확하게 외워주시라고요. 그러면 이걸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누진세다. 아, 미등기 이거 빼고 나머지가 70%면 큰일 나고, 미등기는 따로 70% 외우시고 미등기가 아닌 것 중에서 40하고 50%짜리로 외우시라고요. 아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40, 50. 근데 누가 보더라도 50이 더 세니까 50이 1년 미만, 40이 2년 미만, 단 주택만 1년 미만일 때 조금 낮춰서 40이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죠.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될 거. 원칙이 뭐라고요? 원칙이 누진세라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칙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적용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원칙이 누진세라는 것은 바닥에다가 누진세를 깔고 가겠다 소리예요. 바닥에다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바닥이 누진세예요. 근데 그게 2년 미만이면 40%를 하나 더 얹은 거예요. 위에다가. 자, 그러면 이 구간은 자, 하얀색 도화지에다가 위에다가 노란색 도화지를 색종이를 잘라서 딱 붙여요. 위에서 보면은 이 자리는 하얀색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노란색만 보이겠죠. 지금 그게 이 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자리는 비록 내 눈에는 몇 프로라고 보이지만 40%라고 보이지만 바닥에는 몇 프로가 깔려있다. 누진세가 깔려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자리는 지금 세율이 두 개인 거예요. 40%와 누진세. 그러면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50%라고 보이지만 바닥에는 뭐가 깔려있는 거예요? 누진세. 그래서 40%하고 50% 누진세 깔고 위에 색종이 붙이고 그 다음에 미등기에는 몇 프로? 70% 색종이 붙이고 그러면 여기를 뺀 나머지는 다 하얀색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이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간도 제가 70%라고 적어놨지만 바닥에는 뭐가 깔려있는 거예요? 누진세가 깔려있는 거라고요. 바닥에는. 그래서 이 말이 나와요.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두 개 이상의 세율이 적용이 되면 어떤 걸 적용해야 될까요?
높은 걸 적용할까요? 낮은 걸 적용할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좋아요? 적게 걷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높은 걸로 가라고요. 그래서 항상 시험지에서 2개 이상의 세율이 적용이 되면 그 중에 어떤 세율을 적용해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십시오. 됐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특례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일단 다 보여드리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은 드리는데 오늘 이번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이것만 외워도 돼요. 그럼 성공해요. 다음 과정에서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는 거고 근데 지금은 기초 이론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안 되지만 나중에 가서 놀랄까 봐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매를 먼저 맞는 게 나아서. 본놈의 저놈의 세법은 하다 보니까요. 뭐 여기서 끝입니다 했는데 또 나오고 화수분이에요 얘가. 아셨죠? 절대 메마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특례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잖아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를 하면 누진세 10%를 추가한 누진세를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6에서 42%인데 여기에 10%씩 추가돼요. 그러니까 16에서 52% 가요. 적용되는 거예요. 세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1200만 원까지가 몇 프로였어요? 6%. 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다. 그러면 2000만 원이면 1200까지가 6%고 나머지 800이 15%죠. 근데 그게 비사업용 토지면 1200까지가 16%고 여기가 25% 이렇게 간다고요. 세율이 10%씩 추가돼요. 그리고 2주택자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역시 10% 추가해서 누진세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역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면 20% 세율이 추가된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20% 세율이. 하셨어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자, 보죠. 예를 들어서 자, 3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았으면 원칙은 누진세죠. 일단 누진세가 적용이 돼야 돼요. 누진세가. 됐어요? 근데 이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몇 프로 추가된 누진세를 적용해라? 20%. 그러니까 세율이 26에서 62%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을 1년 미만 보유한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세율 몇 프로가 나와요? 40%가 나와요. 집이 1년 미만이면 40%잖아요. 바닥에 뭐가 깔려 있고? 자, 그래서 주택이 1년 미만 보유했으면 40%입니다. 여기에다가 20% 더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다가는 20% 안 더해요. 그대로 가고 지금 이거 더하는 것은 누진세에다가만. 자, 그러면 얘가 높아요, 얘가 높아요. 둘 중에. 모르는 거예요. 26하고 비교하면 40이 높지만 62하고 비교하면 62가 높아요. 그래서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계산해요. 그 중에서 높은 걸로 가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면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여기는 2개 이상의 세율이 적용이 되잖아요. 적용이 되면 자, 둘 다 적용하라고요. 세율을 모두 다 적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무엇 중? 산출 세액 중 무엇으로 가느냐? 큰 것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았는데 1년 안 돼서 팔았다. 예를 들어서 1년 안 돼서 팔았다. 그러면 40%입니다. 하고 세금 냈죠. 근데 누진세로 계산한 게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 얘로 내야 돼요.
근데 모르고 이걸로 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붙어서 세금이 나와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계산 문제 안 나와요. 네, 이걸 알아야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네. 그래서 중과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이게 지금 중과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즘 뉴스에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세율인데 이제부터는 세법이 하기 싫어지죠, 이제.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왜 우리 양도소득세가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기본 6문제죠? 6문제 나올 만도 하잖아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먼저 시간 날 때마다 정리하라고요. 양도소득세가 정리가 되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런 것들은요 너무 쉬워 보여요. 양도소득세가 워낙에 지금 배워야 될 범위 중에서 양이 많다 보니까, 근데 물론 계속 수업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 적응할 것이고, 제가 깊숙하게는 수업을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딱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하면서 갈 거니까, 지금 일단 많은 걸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양이 많은 것처럼 볼 수밖에 없죠. 왜? 처음 배우는 내용이니까. 근데 좀 점차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예요. 적응하게끔 해드릴 거고,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세요. 아셨어요? 따라오고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는 마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딱 필요한 것만 제가 단어만 쭉쭉 찾아내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 세법은 목표가 몇 개다? 16문제 중에서 몇 개? 10개. 세법의 목표는 10개예요. 10개만 맞추면 된다고요. 16개를 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10개만 맞추시면 돼요.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386페이지부터 지금 쭉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써놨어요. 뭐 교재는 어쩔 수 없어요. 교재는 법률 조항대로 그대로 다 써야 되니까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세요. 아셨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은 일단 이번 과정에서는 40% 50%짜리 이거 확실하게 외워놓으세요. 40, 50 아셨어요? 손으로 적어서 외우세요. 눈으로 외우지 마시고. 그래야 여기까지가 40, 50이구나. 그게 한번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공부를 많이 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저는 쓰고 말하고 쓰고 말하고 이걸 하루에 2번을 해요. 오전에 한 번, 야간에 한 번. 그리고 내일 가도 또 똑같은 내용을 쓰고 반복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가 IQ가 안 높아요. 되게 낮아요. 저같이 낮은 IQ를 가진 사람도 이걸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우리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딱 앉혀놓고 본인이 설명을 하는 게 제일 빨라요. 본인이 쓰면서 설명하는 거하고 설명하는 걸 듣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설명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어느 정도요. 전체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왜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자, 설명을 하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생겨요. 이제 그걸 찾아서 채우고 또 설명을 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생겨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그걸 찾아서 채우다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세법만 공부하면은 제가 한 사람씩 나와서 설명하라고 할 건데 6과목을 강제로라도 시킬 거예요. 저는 합격시키는 게 목표니까. 네, 6과목을 해야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나중에 이제 특강할 때도 제가 계속 이건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특강할 내용을 미리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잘 보세요. 자, 일단 부동산으로서 자, 부동산인데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3년 이상 보유했었을 때 필요경비 공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세율은 뭘 적용할 거냐? 자, 이 부분. 첫 번째, 과세되는 1주택입니다. 자, 1주택자가 등기되고 3년을 보유를 했는데 과세가 된다? 이 말은 무슨 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가주택이라는 거죠. 고가주택을 양도했습니다. 필요경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필요경비는 공제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프로씩? 8%씩. 8%씩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죠.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죠. 250만 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세율은요? 누진세입니다. 그죠? 6에서 42% 누진세예요. 자, 두 번째.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일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를 했어요. 3년 보유하고 필요경비 공제돼야 안 돼요? 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죠. 2%씩. 그죠? 그 다음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죠. 세율은요? 누진세 적용합니다. 됐나요? 자, B3용 토지를 팔았어요. B3용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습니다. 필요경비 공제돼야 안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된다고요. 지워버렸지만 된다고요. 몇 프로씩? 2%씩. 기본공제 돼야 안 돼요? 돼요. 250만 원. 아셨어요? 그 다음에 세율은요? 누진세인데 10% 추가된 누진세를 적용하라고요. 그러니까 16에서 55%, 52%. 원래 6에서 40인데 16에서 52라고요. 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았어요. 3년 이상 보유하고 필요경비 공제받을 수,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되죠. 여기서부터 안 되죠. 그 다음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세율은 누진세에다가 10% 추가한 누진세를 적용한다고요. 잘 봐야 돼요. 지금 헷갈릴까 봐서 미리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한번 정리 미리 해 놓으시라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역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았어요. 필요경비 공제받을 수,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세율은 20% 추가한 누진세를 적용한다고요. 미등기로 팔았어요. 그냥 미등기다. 등기 안 하고 팔았다. 필요경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필자를 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해주라고. 반드시 필자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필자 중에 한자가. 네.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세율은 70%고. 아시겠나요? 네, 이런 구조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좀 더 낫죠? 네, 막 흩어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한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비교 정리하는 게 더 훨씬 편할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첫 번째, 필요경비가 안 된다 그러면 다 틀린 문장이에요. 필요경비 안 되는 거 없어요. 필요경비는 어떤 경우에도 해주라고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기본공제 둘 다 배제되는 것은 오직 얘밖에 없다고요. 몇 프로짜리? 70%짜리밖에 없다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은 이거 외우시라고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안 되는 것은 어떤 경우냐? 몇 주택 이상? 2주택 이상인 자가 무슨 지역에 있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걸 팔면 무엇만 안 되는 거예요? 장특공제만 안 되지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고요. 그게 일반 지역이면 다 되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세율도 불리하고. 세율도.
근데 비삼용 토지는 세율에서만 불이익을 받는 거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고. 고가주택은 다 되고 오히려 더 많이 해주고. 이거. 짠한 주택이니까. 이 차이점 아시겠어요? 정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납세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